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수치를 서울은 해냈습니다.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사망사고는 아예 없습니다. 뉴욕은 같은 기간 수백 건이 넘었죠. 하버드에서 17년간 도시 공공정책을 가르친 교수조차 믿지 못했던 이 시스템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서울 지하철 사람바다 속에 직접 뛰어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43살이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17년간 도시 공공정책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대도시 교통 시스템 설계였고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5년 전 뉴욕시청은 저에게 3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지하철 범죄와 연착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시장 앞에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혼잡도만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3년 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학회에서 저는 조롱당했습니다. 당신 이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지하철 같은 혼잡한 시스템은 절대 안전할 수 없다. 동료들도 동의했고 저는 그 편견에 안주했습니다. 4년이 지나 국제교통포럼에서 서울 세미나 초청이 왔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동료 토니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아시아 시스템의 한계나 보여주자고. 우리는 웃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교통공사 박지호 과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직접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과장님, 저는 17년간 연구했어요. 데이터면 충분합니다. 박지호 과장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히 물러났습니다. 호텔 방에서 저는 그가 보낸 자료를 봤습니다. 정시율 99.8%, 범죄율 거의 제로. 허위 통계군.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 세미나에서 이 엉터리 시스템을 폭로할 생각에 저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틀 뒤 세미나장은 각국 전문가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대중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혼잡도가 높으면 범죄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청중석 절반이 한국인이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과부하 상태입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박지호 과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가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로는 혼잡도가 높아도 범죄율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과장님, 현장 경험도 없으신 분이 통계 해석을 논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저는 3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어요.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토니가 앞자리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레이첼. 우리가 전문가지. 몇몇 외국인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박지호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왠지 모를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대중교통은 인프라만 있고 시스템은 없습니다. 선진국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고 토니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완벽했어. 하지만 그때 한 한국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걸 판단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후회요? 제가요? 저는 그를 지나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토니와 호텔바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레이첼, 저 사람들 표정 봤어? 완전 기죽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박지호 과장의 담담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후회해. 난 전문가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혼잡도를 낮췄음에도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행동 때문이었죠.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욕하고 싸우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한국인 여성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문화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강제해야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박지호 과장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내심 짜증이 났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과장님. 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문화를 바꾸면 어떨까요? 시스템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바꾸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수백만 명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토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건 이상론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죠. 박지호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건 통계 조작이고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지호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토니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레이첼, 오늘도 완벽했어. 저 사람 완전히 할 말 없더라. 저는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쳤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게 800만 명이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토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레이첼. 저건 그냥 운 좋게 질서정연한 시간대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지호 과장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베개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능할 리 없어. 통계 조작이야. 하지만 확신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이틀간 호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으로 서울 데이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지호 과장이 보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혼잡도, 범죄율, 정시율, 고객 만족도. 모든 지표가 뉴욕보다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말이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잡도는 뉴욕보다 1.8배 높은데 범죄율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잠을 포기하고 영상 사이트를 켰습니다. 서울 지하철 출퇴근을 검색했고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침 8시 강남역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고 플랫폼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역시 혼잡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에서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양쪽으로 길을 터줬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카메라가 객차 안을 비췄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석 4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노약자석 앞에 섰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안 앉아? 서 있는 것보다 나은데. 저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저렇게 혼잡한데도 질서정연해. 노약자석 비워두는 거 처음 봤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저는 다른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임산부가 지하철에 타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소통하며 임산부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자리를 양보한 사람은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야.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타보면 어떨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자료로는 느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박지호 과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만 타보자.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고 귀국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토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호텔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역시 혼잡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놀랐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2호선 도착 예정 1분 30초. 저는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정확히 1분 30초 후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정확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길을 터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린 후에야 플랫폼 사람들이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따라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객차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었습니다. 뒷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노약자석을 봤습니다. 4개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100명이 서 있는데 그 자리만큼은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땐 믿기지 않았는데 진짜네. 한 젊은 남자가 노약자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안 앉아? 다음 역에서 한 할머니가 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 서자마자 노약자석 앞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즉시 비켜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노약자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질서구나.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은 노인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저는 객차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는 무선 인터넷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돼? 저는 놀랐습니다. 뉴욕은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플랫폼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뉴욕은 스크린도어가 거의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에서 방금 3명이 추락해 사망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그럴 일이 없겠네. 새 정거장을 지났을 때 한 임산부가 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 앞에 앉아있던 여성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리를 양보한 여성은 미소 지으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이게 한국이구나. 뉴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임산부가 타도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본 척했습니다. 5정거장을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객차 안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음악을 크게 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 나 지금 지하철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바로 끊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는구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방금 탔던 지하철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답이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사람들의 마음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역 안은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까지 가서 버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7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제 확신이, 제 오만함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박지호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직접 타봤습니다. 말씀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본부장님을 만나보시겠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데이터만 보고 사람은 안 봤어. 숫자만 믿고 마음은 안 믿었어.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호텔 방 TV를 켰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히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또 대형 사고 발생. 출퇴근 시간대 승객 추락으로 3명 사망, 10여 명 부상. 저는 커피 잔을 놓고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질비한 지하철역이 비춰졌고 리포터가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바로 5년 전 대대적으로 개편된 라인입니다. 당시 레이첼 교수팀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지만 개편 이후에도 사고 빈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유가족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냥 출근하다가 떠밀려 떨어졌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까?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화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선은 제가 직접 설계한 곳이었습니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객차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조정했던 바로 그 노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떠밀려 떨어졌고 사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은 사고 현장을 계속 비췄습니다. 노란 테이프로 둘러싸인 플랫폼, 피로 얼룩진 바닥, 응급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한 목격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사람이 떠밀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스크린 도어도 없고 영무원도 안 보이고 매일 아침이 전쟁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전쟁터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토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니, 뉴스 봤어? 뉴욕에서 또 사고가 났어. 우리가 설계한 노선이야. 3명이 죽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토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봤어, 레이첼.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고 승객들이 조심하지 않아서야. 하지만 토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흔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TV 앞에 앉았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잡도 감소에만 집중한 개편이 오히려 승객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한 설계의 한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 교통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레이첼 교수의 이론은 종이 위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안 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손으로 설계한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조 원을 쓰고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며 한국 뉴스로 전환됐습니다. 앵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70대 할머니가 쓰러진 외국인을 구조해 화제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화면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최수진이었습니다. 72살이라고 자막이 떴습니다. 최수진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외국인 남자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심상치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저는 그냥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짚어봤더니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최수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한 5분쯤 심폐소생술 했을까요?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영무원을 불러줬고 영무원분들이 3분도 안 돼서 달려오셨어요. 응급장비 들고 와서 금방 처치했습니다. 그 남자분 병원에서 깨어나셨대요. 정말 다행이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최수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쳐줘요. 저도 작년에 배웠는데 설마 쓸 줄 알았겠어요. 요즘은 다들 배우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일 텐데. 우리 아들 같은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저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구조된 외국인 남성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완전히 멈췄었대요. 할머니가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으면 3분 안에 죽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영무원분들이 이렇게 빨리 와서 제세동기 사용하지 않았으면 뇌 손상이 왔을 거래요. 한국 지하철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최수진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리포터가 마지막으로 멘트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전 역사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돼 있고 모든 영무원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평균 대응 시간은 3분으로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서울 지하철 연간 사망사고 없음. 뉴욕 지하철 연간 사망사고 10여 건. 저는 TV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뉴욕에서는 3명이 죽었고 서울에서는 1명이 살아났습니다. 뉴욕은 제가 5년간 공들여 설계한 시스템이었고 서울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무시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대응 시간? 교육? 아니면 사람? 저는 노트북을 열어 서울 지하철 안전 통계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연간 사망사고 없음, 이건 지난 3년간 연속 기록이었습니다. 응급 상황 평균 대응 시간 3분, 영무원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 100%, 전 역사.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율 100%, 스크린도어 설치율 100%. 뉴욕은 연간 사망사고 평균 10여 건, 대응 시간 평균 18분, 교육 이수율 45%, 제세동기 설치율 60%, 스크린도어 설치율 20%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비교하며 제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응급 대응 3분 대 18분 6배 차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최수진 할머니 같은 사람들, 3분 만에 달려오는 영무원들, 그들이 시스템을 지키는 거였어. 그날 저녁 저는 토니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니, 우리 완전히 틀렸어. 한국 지하철 안전도가 최고 수준이야. 응급 대응 3분, 사망사고 없음.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사람을 안 봤어. 토니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레이첼,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우리가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17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토니를 호텔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우리는 그걸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토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이첼,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뉴욕 사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말 틀렸을지도 몰라. 토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계속 생각했어. 서울 지하철은 왜 되고 우리는 왜 안 됐는지.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며칠 전 확인했던 자료들을 토니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토니. 출퇴근 시간인데 노약 좌석이 텅 비어 있어. 100명이 서 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이거 지하철 도착 시간. 초 단위로 정확해. 정시율 99.8%야. 뉴욕은 65%도 안 되는데. 토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는 3조 원 쓰고도 못했는데. 토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레이첼, 나 평생 아시아를 무시했어. 후진국이라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 세미나에서도 박지호 과장 조롱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멍청했던 거야. 우리가 오만했던 거라고. 토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커피 잔이 덜컹거렸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내 연구가 뭐였어? 20년간 뭘 한 거야? 사람들만 죽게 만들었잖아. 뉴욕에서 3명이 죽었어, 레이첼. 우리가 설계한 시스템에서. 토니는 울먹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토니, 진정해. 사람들이 보고 있어. 하지만 토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진정할 수 없어. 어제 유가족 인터뷰 봤어? 그 아내가 울부짖는 거? 그게 다 우리 책임이야. 우리가 사람을 안 봤어. 숫자만 봤지 마음은 안 봤어. 토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보며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토니, 우리 아직 기회가 있어. 우리 제대로 배우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지호 과장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박지호 과장이 받았습니다. 네, 레이첼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세미나에서 과장님을 무시했고 한국 시스템을 무시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시간 되시면 한국 지하철에 대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발. 박지호 과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미 귀국 일정이 끝나셨다고 들었고 바쁘실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례했어요. 제가 오만했고 완전히 틀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토니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지호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본부장님께서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 되시면 저희 서울교통공사 본사로 오시겠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토니를 바라봤습니다. 토니, 내일 기회가 생겼어. 본부장님을 만날 수 있대. 토니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 나도 갈게. 나도 사과하고 싶어. 내가 박지호 과장한테 더 심하게 했잖아. 저는 토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제대로 배우자.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며칠 전 봤던 영상들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텅 빈 노약자석, 정확한 도착 시간, 최수진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살아난 외국인 남성의 감사 인사.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시스템이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누군가 쓰러지면 당연히 달려가는 마음, 그게 한국 지하철의 진짜 힘이었어. 저는 다시 영상 사이트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지하철 문화를 검색했습니다. 몇 개의 영상이 떴고 저는 하나씩 봤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젊은 남자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만으로 소통하며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젊은이는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임산부가 타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자리를 비워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역시 한국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날 밤 토니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저보다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말했습니다. 레이첼, 나 정말 부끄러워. 내가 평생 뭘 한 거야?
사람들 무시하고 데이터만 믿고 이론만 떠들고. 이제 보니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 사람의 마음, 문화, 서로를 향한 배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지하철에 그걸 담았던 거고. 토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최수진 할머니 봤어? 72살인데 심폐소생술을 해. 당연하다는 듯이.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라고 하잖아. 그게 정이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 난 그걸 이해 못했어. 평생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한국은 달라.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 토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토니, 우리 내일 제대로 배우자. 늦지 않았어. 우리 이제라도 배우면 돼. 토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레이첼. 내일 본부장님께 제대로 배우자. 그리고 미국 돌아가서 전부 바꾸자. 우리 시스템 다 뜯어고치자. 한국처럼 사람을 중심에 두자. 저는 토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 우리가 무시한 것들,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토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박지호 과장이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했고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교수님, 토니 교수님. 저는 서울교통공사 김민준 본부장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본부장님. 김민준 본부장은 우리를 앉히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 박지호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신다고요. 그리고 뉴욕 사고 소식도 들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한국 지하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것들은 제 모든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인데도 노약자석이 텅 비어 있는 것. 둘째, 초 단위로 정확한 도착 시간.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민준 본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신 그 빈 노약자석, 그게 저희 시스템의 자랑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랑이요? 하지만 100명이 서 있는데 4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봐도 운영 효율로 봐도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김민준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그게 바로 한국식 효율입니다. 저희는 단기 효율이 아니라 장기 안전을 봅니다. 100명이 서 있어도 한 명의 노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 그게 배려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노인이 서 있다가 넘어지면 부상이 발생하고, 부상이 발생하면 열차가 지연되면 800만 명의 일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4자리를 비워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교수님이 의심하셨던 그 빈자리가 사실은 가장 똑똑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앉지 않나요? 김민준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교육과 문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노약자석은 비워두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확인하신 정확한 도착 시간,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저희 정시율은 99.8%입니다. 이건 오차 범위 30초 이내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운전기사 3,000명이 15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죠. 30초 오차도 승객에게는 불안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초 단위로 관리합니다. 교수님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정확성, 그게 사실은 3,000명의 운전기사가 매일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합니다. 연간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 연속 기록입니다. 뉴욕은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수십 건이었죠. 저희 응급 대응 시간은 평균 3분입니다. 뉴욕은 18분이고요. 6배 차이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희 영무원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은 100%입니다. 3,500명 전원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지혈법을 익혔습니다. 매년 재교육을 받고 실전 훈련을 합니다. 뉴욕은 이수율이 45%죠.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저희가 100%, 뉴욕은 20%입니다. 무선 인터넷 커버리지는 저희가 100%, 뉴욕은 60%입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환승 평균 소요 시간은 저희가 4분, 뉴욕은 12분입니다. 3배 차이죠. 청결도 만족도는 저희가 94%, 뉴욕은 40%입니다. 고객 만족도는 저희가 96%, 뉴욕은 58%입니다. 이 모든 숫자가 말해줍니다. 단 3분 만에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 초 단위로 정확한 운행, 100명이 서 있어도 비워두는 배려,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숫자들을 들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국인은 정말 다릅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건 사람이고 지키는 것도 사람입니다. 저희 할머니 세대가 전쟁을 겪으며 배운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해야 산다는 것.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옷 한 벌을 돌려 입었습니다.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최수진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도, 누군가 쓰러지면 당연히 달려가는 것도 다 정에서 나옵니다. 저는 최수진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본부장님, 할머니가 구한 외국인 남자 정말 심정지였나요? 김민준 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완전히 심장이 멈췄었습니다. 최수진 할머니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고 저희 영무원이 정확히 2분 47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세동기를 사용했고 제세동 2번 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5분만 늦었어도 뇌 손상, 10분 늦었으면 사망이었다고요. 그런데 저희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뉴욕이었다면 평균 18분이 걸렸을 겁니다. 그 남자는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살았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완벽한 훈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진심 어린 배려, 가족처럼 대하는 따뜻함, 그게 다 합쳐진 겁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토니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많은 국가가 서울 지하철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일본도 유럽도 중동도 옵니다. 왜 그럴까요? 상상도 못한 시스템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하니까요. 한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기술을 팔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못 팝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교수님, 이게 마지막 통계입니다. 한국 지하철 총 노선 길이 1000km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800만 명, 연간 30억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관리하면서도 사망사고 제로를 유지합니다. 영무원 만족도 92%, 이직률 5%입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니까요. 이래서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민준 본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상상도 못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체 불가능합니다. 단 3분 만에 사람을 살리고 초 단위로 정확하고 100명이 서 있어도 배려를 잊지 않고 이래서 한국이 교통 선진국인가 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김민준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40년 걸렸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사고 많았고 범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무원 교육에 투자하고 시민 캠페인하고 기술 개선하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교수님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준 본부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역시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토니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준 본부장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오며 박지호 과장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했습니다. 박지호 과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아시잖아요. 일주일 후 저는 귀국 전날 박지호 과장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고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고 무례했습니다. 과장님과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박지호 과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교수님도 이제 한국을 이해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박지호 과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옷 한 벌을 돌려 입었죠. 그게 정입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사랑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최수진 할머니 같은 분이 나오는 거고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겁니다. 저는 박지호 과장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동안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호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그걸 전해주세요.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지호 과장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 따뜻함이 한국 전체를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길거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지호 과장은 손을 흔들며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국 교통 시스템을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연간 사망사고, 제로 정시율 99.8%,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 결과입니다. 제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노약자석을 비워둡니다. 100명이 서 있어도요. 그게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이래서 한국이 교통 선진국인가 봅니다. 제자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한국을 예로 듭니다. 세계가 배워야 할 시스템입니다. 가장 혼잡하지만 가장 안전한 지하철, 그건 한국인의 정에서 나온 겁니다. 한국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말하며 박지호 과장과 김민준 본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인내심 그리고 자부심,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니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훨씬 겸손해져 있었고 한국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 우리 평생 잊지 말자. 한국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사람이 먼저라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토니.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지금도 가끔 서울 지하철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제 17년 경력은 한국에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그게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우리 한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한국이라고 남겨주시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